예, 역대 최악의 장기 미제 사건으로 남았던 화성 연쇄 살인 사건에 유력한 용의자가 33년 만에 확인됐습니다. 용의자는 현재 교도소에서 24년째 수감 중인데 경찰의 1차, 2차 조사에서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네, 용의자는 DNA 분석 기법을 통해 모두 3차례의 사건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걸로 드러났습니다. 공소시효가 끝났지만 국민적 관심사가 높은 이 사건의 진범을 밝혀낼 수 있을지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어제 이 시간에 저희들이 경기 남부경찰청의 발표, 용의자가 특정됐다는 이야기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그 후로 많은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왔고요. 가장 주목되는 게 경찰이 교도소를 직접 방문해서 용의자 이 씨를 만났지 않았습니까? 1차 조사했고 어제 2차 조사했고 오늘 3차 조사를 하는데 1, 2차 조사에서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용의자로 이 시기에 특정될 수 있었다 생각지도 못했을 것 같은데 부인할 수밖에 없다고 보십니까? 네, 1차 조사는 지금 듣기로는 프로파일러 3명이 들어갔다고 하고요. 2차 조사는 이제 다른 형사들과 들어갔을 텐데 제가 지금 봤을 때는 심리적 대치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한 유리함과 불리함에 대한 평가를 본인이 할 것이고 분명히 공소시효 문제라든가 아니면 증거의 문제고 분명히 알고 있을 테니까 본인이 한번 지금 상태는 그런 거라고 봅니다. 긍정도 부정도 안 하는 상태에서 담담하게 제시된 증거를 그냥 듣기만 했다. 이 정도의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뭐 아니라고 한 부분 정도는 아닌 것 같고 예. 뭐 아직 그렇다고 자백을 하는 정도는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보면은 본인의 지금 상황에 대해서 예. 유불리를 판단해보는 심리적 대치 상태 그렇게 평가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DNA 증거를 제시했는데 담담했다 이렇게 지금 전해지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걸 봤을 때 조금이라도 미동, 흔들림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았다. 그 심리 상태는 어떻게 좀 해석할 수 있는 겁니까? 보통 이런 연쇄살인범 만약에 진범이라고 예, 맞다고 예. 하면은 심리적 동요는 거의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그렇게 공격하는 경우에 사람을 다루는 어떤 기술도 상당히 높은 단계로 진화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예. 보통 가장 먼저 얼굴에 대해서 본인이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일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표정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자신이 어떤 이 특정한 상황에 대해서 두려움이나 이런 것을 노출시켰을 때 그것이 불리하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근데 사실 조금은 난 미세하게 떨렸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실 프로파일러들은 그런 걸 잡아내는 사람들인데 그렇죠. 예. 경찰에서는 아직 그걸 발표하지 않았고 그냥 담담하게 그 얘기만 했다라는 것은 예. 이제 시작 단계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용의자가 계속해서 혐의를 부인하게 된다면 지금 공소시효가 끝나다 보니까 강제 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잖아요. 네.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상태는 임의 수사 단계입니다. 예. 수사에는 임의 수사, 강제 수사가 있는데 임의 수사는 이제 협조를 요청해 갖고 하는데 본인이 자기 입수영실에서 안 나가겠다, 만나지 않겠다라고 하면 강제 수사, 즉 영장을 통해서 이것을 뭐 흔히 말하는 인신으로 끌어내야 되는데 문제는 판사가 이걸 발부해 줄 거냐? 이건 사실은 아닌 거죠. 왜냐하면 법에 이게 끝난 사건이라고 돼 있으니까 그럼 어느 정도까지 이걸 설득할 수 있냐? 보통 이런 경우는 가족을 설득에 뭐 이렇게 어머니가 계시다고 하니까 이렇게 예. 하면서 어차피 이거는 뭐 처벌받지 않으니까 진실을 밝혀다오라고 하는 일종의 여러 가지 다양한 전략들, 감정에 호소한다든가 어머니를 통해서 용의자를 좀 설득을 그렇죠. 하는 그런 방법도 있다는 그런 말씀이신 방법 거죠? 쪽으로 나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예. 이건 강압적으로 해서 될 가능성은 사실 없겠죠. 본인이 거부하면 그만이니까요. 예. 대신 뭐 어떠한 증거를 들이대도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라고 더 뻔뻔하게 나오게 되면 오히려 또 수사가 막힐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라포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조금씩 들어가는 방법이 수사 방법으로는 그게 더 적정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무기수로 부산교도소에 복역 중인데 방금 어머니 말씀하셨지만 뭐 면회자가 있는 것 보여요. 그러니까 예. 경찰이 그 부분을 활용해서 그래서 자백을 유도할 수 있을지 과정을 좀 지켜봐야 되는데 어제 나온 소식 중에 좀 주목되는 게 지금 24년째 수감 중인지 아니겠습니까? 교도소 안에서 문제를 한 번도 일으킨 적이 없는 1급 모험수라고 합니다. 교도소 직원들, 교도관들도 깜짝 놀랄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 용의자라는 소식을 듣고서요. 자, 두 얼굴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저희들은 깜짝 놀라지 않습니다. 저희들 같은 사람들은 이런 성적 살인자들을 많이 다뤄보면요. 예. 성적 살인을 하는 이유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트라우마를 자기보다 힘이 약한 여성한테 폭력을 표현하는 거거든요. 자기보다 힘이 센 사람한테는 순종합니다. 근데 교도소에는 자기보다 힘센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시스템에 순종하는 서열 체계에 순종하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에는 대단히 착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힘센 사람한테 하는 얘기고 아. 힘없는 약한 사람들한테는 대단히 폭력적인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그래서 양면성이 있느냐? 양면성이 있죠. 그런 사람이 범죄자인 겁니다. 힘센 사람한테는 순종하고 힘 약한 사람한테는 극단적인 표현하는 거. 겉으로 봐서는 몇 개의 얼굴을 가졌는데 간파할 수가 어렵겠네요. 그러면. 그런 페르소나는 아마 한 서너 개는 가지고 있을 겁니다. 아. 가족한테 대한 자신의 가족한테 대하는 얼굴이 다르고 재소자한테 대한 얼굴이 다르고 피해자한테 얼굴이 다릅니다. 예. 가석방을 노리고 이렇게 1급 모범수로 생활을 했다라는 분석들도 있던데 이것도 실제 좀 가능한 네, 일입니까? 가능한 거죠. 왜냐하면 이게 관례라는 것이 있습니다. 관례라는 건 이 정도라고 하면 20년 이상 복역을 하게 되면은 예. 보통의 경우 가석방위원회가 올라와서 심사를 해주고 그렇거든요. 분명히 같이 수행한 사람 중에 이렇게 해서 나간 사람들이 존재할 거고 이 교도소의 홍보실에 가면 이런 얘기들이 많이 돕니다. 어떻게 하면 가석방을 받을 수 있냐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그거를 못하게 교도소에서 행정을 해야 되는데 실제는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 부분을 분명히 이용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가석방으로 빠져나올 기법 같은 것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 존재였다는 건 그거는 사실은 뭐 합리적 의심이 가능한 거죠. 그러면 지금 보시기에는 24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 교도소에서 생활을 하면서 일종의 좀 개선이 됐다라기보다는 기본적으로 강자에게는 약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충분히 만약에 뭐 30년 이후에 이제 뭐 가석방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또 추후에 또 약자가 생기면 또 이런 범죄에 일어날 가능성도 좀 열어놓고 보신다는 거네요. 그건 이제 앞선 사례를 이 예, 사람 말고 그러니까요. 많은 사례에서 그것이 입증이 된 바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한 20, 30년 복역한 사람들이 나와서 재범하는 경우 많이 보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아마 2006년이 기점이었을 겁니다. 본인의 공소시효가 종료됐다는 걸 알기 전과 안 후는 교도소 생활 자체가 조금 달랐을 겁니다. 그 부분을 사실은 명확히 봐야 되는 거죠. 그전에는 조심했을 가능성이 있겠죠. 그 후에는 조금 더 자신감을 가지고 무슨 행동을 했을 가능성. 그 부분이 포인트 같습니다. 예. 좀 무섭다는 얘기도 듭니다. 느낌도 살인 충동을 억제하고 있을 확률이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만약에 그 당시 사건을 좀 저희들이 어제부터 많이 떠올리면서 이야기를 나눴었는데요. 당시 형사들도 현장에 가서 차마 고개를 돌릴 수밖에 없었다. 그만큼 참혹했다 이런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정말 진범이라면 그러니까 사이코패스라고 흔히 이야기하는 그 범죄자의 유형으로 저희들이 분류할 수 있을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그 범행 수법을 봤을 때는. 예,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사이코패스 연쇄살인범의 몇 가지 특징들, 공감 능력이 없고 공감 능력이 없는 반면에 대단히 본인을 통제할 수 있는 이 사건 같은 경우는 피해자들을 추적해서 어느 정도 시점에서 일종의 그 숨어 있어서 공격한. 그러니까 한 시간이 아니라 12시간 넘게 그 추운 밤에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의 인내력 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공격성도 있고 인내력도 있다는 건 양면을 다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보통의 일반적인 사람의 심리적 상태하고는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네. 반사이격 장애가 분명히 존재할 수 있고 물론 이것은 PCRR 테스트, 사이코패스 테스트를 해봐야 되겠지만은 반사회성은 분명히 존재한다. 그러니까 양면적인 게 존재하고 거기에 플러스 극단적 폭력성이 들어가면 이것은 대단히 위험한 존재가 되는 거죠. 근데 혈액형이 지금 보면 다릅니다. 그 초반의 수사 당시에는 B형의 보통 체격의 남성일 가능성을 중점을 두고 수사를 했는데 지금 나오는 이 씨를 보면 혈액형이 O형이란 말이에요. 이건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까? 네, 그래서 이제 계속 당시의 수사팀들한테 이런저런 얘기 듣고 저도 사실 그런 사건 기록에 대한 걸 현직에 있을 때 이제 뭐 물어보기도 하고 선배들한테 했는데 핵심은 누가 어떻게 혈액형 테스트를 했는 기록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로는 B형이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실제로 ABOC 타입을 매칭을 한 건지 아니 유전자로 한 건지에 대한 기록 자체가 없습니다. 그냥 이걸 뭐라고 해야 되나 소문으로 이 사람이 B형이라고 한 건지 아니면은 그걸 누군가 체득해갖고 한 건지 왜냐하면 국가수에도 기록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B형이라고 말한 사람이 지금 당시 수사팀에서 이걸 찾아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기록을 두진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애초에 B형이라는 얘기는 잘못된 부분인 거죠. 그럼 당시에도 혈액형을 검증해낼 수 있는 기술은 있었는데 그게 어떤 방법으로 검증이 됐는지는 기록이 안 됐다. 이 정도인 겁니까? 그렇죠. 어떻게 취득을 해서 무슨 기법으로 혈액형을 판정했는지에 대한 기록이 없으니까 이게 참 황당하고 국민들한테 면목이 없는 거죠. 그동안 봉준호 감독도 사실은 B형으로 알고 계셨지 않습니까? 이걸 누가 책임져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거 참 경찰에서는 반성이 필요한 부분인 거죠. 전문가들은 혈액형보다는 일단 유전자
그 부분, 특히 세 건이 일치했던 부분에 대해서 좀 방점을 찍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유전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예. 이건 진범일 확률이 거의 100% 가깝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플러스가 돼야 되는 건 어디서 취득했느냐. 그러니까 만약에 흔히 말 여성의 속옷에서 전혀 모르는 남성의 DNA가 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범죄 연관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말하자면 겉옷 일부에서 됐다고 하면 그건 좀 다른 문제가 되지만은 이것은 3명의 5번, 7번, 9번 피해자의 속옷에서 그 유전자가 동일하게 3명 다 나왔다고 하면 예. 이거는 범일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는 거죠. 예. 이건 직접 증거는 아니라 하더라도 강력한 간접 증거 중에서 최상의 증거고 DNA 기법은 우리나라의 국가수라든가 기법이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유명합니다. 예. 이것은 인류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럴 정도로 사실은 이 정확성이 높습니다. 그 속옷 이야기를 잠깐 하셨잖아요. 글쎄요, 거기서 어떤 정보가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일부 언론에 땀이 남아 있었다 이런 이야기 있어서 수년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땀을 가지고 어떻게 분석을 해냈을지 참 그 기술이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페루의 사막에서 1000년 전 미이라에서 DNA를 추출하는 정도의 기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DNA 기술 자체는 땀이라는 것은 땀 자체는 없습니다. 근데 땀 안에는 뭐가 있냐면 상피세포 일부가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말라붙어 갖고 섬유 안에 침착돼 있는 거죠. 예. 그것을 긁어내 갖고 그것을 처리하는 기술이 예. 세계적으로도 아주 미세한 기술인데 그건 국가수가 이미 오래전에 가지고 있었던 기술이기 때문에 예, 예. 그 부분에 대한 부정은 사실은 할 수 없죠. 근데 DNA 데이터베이스 기술이 도입된 게 체제가 도입된 게 2010년 4월이라고 들었고 이 씨가 2011년 10월 정도에 DNA를 채취해서 이게 등록이 된 게 그 다음에 1월 정도라고 해요. 그러면 그게 2012년이니까 이번에 밝혀지기까지 7년 정도의 시간이 있었는데 그럼 그 시간 동안에는 왜 밝혀내지 못했나 이것도 궁금하거든요. 사실 경찰 수사진이나 경찰 수뇌부가 이건 국민들한테 반성하고 사과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예. 2010년도 법이 통과된 다음에 2011년, 12년에 지금 용의자 이모 씨의 DNA 프로필이 분명히 대검찰청에 나와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건 대검찰청에 있는 거고 근데 당시에 그 증거물은 경찰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경찰의 오산경찰서에 그 연쇄살인 증거물이 다 모아 있는데 그것을 분석할 생각을 못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의 제보, 강력한 제보로 인해서 그 생각을 하게 되고 올해 7월에서야 그 부분이 나타났다는 거는 5년 동안 뭘 했느냐라는 것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져야 되는 겁니다. 그때 분명히 이걸 확인해서 매치만 매치는 어려운 거 아니다. 그냥 갖다가 붙여놓으면은 금방 보일 수 있는 거건데 왜 안 됐는가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용의자가 범행했던 86년부터 91년 사이에 과연 어디서 살았는지 그 부분. 어제 나온 이야기는 화성에서 거주를 했다. 그만큼 지리를 잘 알고 있다 이런 이야기. 그러니까 첫째 살해 장소였던 청주에 이주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화성에서 거주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용의자를 미리 특정하지 못했다. 그런데 거주지가 사건의 실마리를 풀 수 있는 단서가 정황 증거는 될 수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가능하죠. 왜냐하면 거기서 이 사건의 범행의 특성은 뭐냐면 거기서 공간 점유형 범죄자라고 하는데요. 그 공간에서 끊임없이 피해자들의 이동을 지켜보고 피해자를 선정한 다음에 쫓아가서 범행을 했다는 겁니다. 특히 2차, 6차라든가 5차, 7차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이 태어나고 자란 그곳에서 불과 1, 2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용의자를 특정하지 못했다는 것 자체는 이 경찰이 수백만 명을 수사했다, 그러니까 이렇게 했다라는 것 자체는 사실 허언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연쇄살인에 큰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진리 중에 2개인데 하나는 범인은 거기 있다는 겁니다. 미국에서 많은 연쇄살인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걸 종합적으로 연구한 사람의 보고서에 의하면은 거기 있었다는 겁니다. 거기서 태어난 사람도 있고 오히려 구경한 사람도 있고 예. 수사에 참여한 사람도 있었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경찰하고 조우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겁니다. 즉, 한 번쯤은 조사가 됐다는 겁니다. 지금 이 사건도 마찬가지죠. 이 평범한 진리를 우리 경찰은 몰랐던 겁니다. 이거는 어떻게 책임져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지금 수사를 어쨌든 범인을 특정을 했지만 기간에 이 피해자들의 그 몇 년 동안 10년 넘게 이건 누가 책임질 것인가에 대한 거는 분명히 반성을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만큼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안타까움이 많이 생기는 대목이 아닐 수 없는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뭐 소위 말해서 좀 빼도 박도 할 수 없는 이런 결정적인 DNA란 증거물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용의자는 지금 적극적으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상황인데 앞으로는 조사 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는 겁니까, 그럼? 사실 미국에서 이런 범인들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프로파일러가 채용되는 거거든요. 본인의 범인을 부인하는 사람들한테 진술을 이끌어내는 새로운 기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프로파일링 기법, 면담 기법 중에서 그 부분을 지금 하려고 처음 투입된 게 그래서 프로파일러인 겁니다. 형사들이 가야 되는 게 맞는데 예. 처음에 프로파일러 투입한 이유도 바로 그런 부분이거든요. 기법을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아무래도 그런 기법 중에 하나를 적용할 것 같고요. 글쎄 성공할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범죄자는 워낙 오랫동안 이런 부분에 익숙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국민적인 여망을 안고 분명히 시도는 해봐야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적용을 해서 뭐 그런 것들을 밝혀낸다고 하더라도 실제 처벌까지는 또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죠. 처벌은 공소권 자체가 예. 없기 때문에 다만 이런 건 있었죠. 본인이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 스스로 반성하고 자백하고 여기까지 되면은 사실은 더 피해자 유족들한테 그나마 위안이 될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적어도 자백 정도까지 끌어내는 거. 남아있는 유족들을 위해서라도 그렇죠. 진실 규명 좀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죠? 한을 풀어줘야 돼요. 예. 자, 화성 연소의 살인 사건 계기로 3대 장기 미제 사건도 재조명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대구 개구리 소년 실종 안배장 사건이 가장 지금 관심인데 오늘 민감용 경찰청장이 경찰 수장으로서 처음으로 와룡산 현장을 방문을 하게 됩니다. 정말 이 사건도 안타깝지 않습니까? 지금도 아버지들 이 사건을 계기로 인터뷰하는 분들 마음 아프다는 느낌을 많이 받고 시청자분들께서 뭐 공감을 하셨을 것 같은데 정말 풀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해결할 수 있는 아직까지 의지는 경찰에 있어 보입니다만 어떻게 보십니까?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장기민재 사건의 핵심은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경찰 수사한 그 기록 속의 범인이라든가 증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거의 모든 사건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감용 청장이나 수사본부에서도 기존의 기록들을 다 다시 본다는 부분인 거고요. 지금 이제 2002년도에 시작돼서 2006년도에 이제 종료가 됐지만은 분명한 것은 이 부분에서는 증거가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하려고 하는 건데 다만 어려운 점은 지금 화성 사건 같은 경우는 DNA 증거가 있었는데 분석을 안 한 거고 그렇죠. 지금 개구리 소년 사건 같은 경우는 그 증거 자체가 사실은 그 DNA 증거가 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산이고 그 산에서 그 DNA 증거 부분이 아니라 법의학적 증거 부분에 대한 해석의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전문가들의 투여가 필요한다고 하면은 그나마 좀 어떤 성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번쯤 조사를 범인을 했을 수 있다 경찰이 그리고 범인은 먼 곳에 있지 않다. 강력 사건의 여러 데이터 사례들을 봤을 때 다시 한번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예. 여성 범죄 사건들 지금 이 사건은 33년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을 좀 더 이야기를 해보자면 33년이 지난 사건인데 그럼 33년이 지난 지금에 왔을 때 여성 범죄 사건은 좀 어느 정도 개선이 됐고 그리고 경찰들은 그 수사력이 좀 어느 정도 증강이 됐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가장 이제 제일 어려운 게 그겁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성범죄 부분에 암수범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암수범죄율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지역에서 10건이 발생했으면 실제로 신고되고 처리되는 게 2건, 3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되게 그 허투루 다룬다고 할까요? 그런 부분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 부분은 이제 어떤 시스템의 문제일 수도 있는 거고 그것이 많이 개선돼서 지금 같은 경우 암수 문제가 많이 줄어들었지만은 신고죄도 폐지가 돼 갖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 시스템의 문제는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여성 폭력에 대해서 그냥 그러니까 크게 생각하지 않은 그러니까 살인이라든가 강도라든가 다른 사건에 비해서 중요도가 떨어지게 생각하는 부분들 그것이 사실은 범죄자들한테 특정한 범죄 욕구를 올려주는 기제가 작용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건을 해도 내가 성범죄 저질러도 경찰이 이렇게 심하게 쫓지 않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계속해서 올라가서 결국은 강간살인까지 갈 수 있는 그 부분을 막기 위해서 경찰은 많이 노력을 하고 있지만은 아직도 미흡한 부분은 많이 있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신림동 주거침입 사건부터 시작해서 비슷한 트래커들, 그러니까 쫓아가서 범죄하는 것들에 대한 범죄 예방책은 아직도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법률적인 보완이 필요한 겁니까? 아니면 뭐
인력적인 보완이 필요한 겁니까? 기술적인 게 필요한 겁니까? 기술적인 부분은 어느 정도까지 돼 있습니다. CCTV라든가 아니면 이런 부분들은. 근데 이제 기술적인, 인력적인 부분에서 전문 수사관들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성범죄 전문 수사관이나 성범죄 전문 조직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강력 형사들과 이것을 혼용해 쓰다 보니까 강력 범죄와 성범죄의 비중이 강력 범죄가 높습니다. 예. 성범죄 비중이 낮죠. 그러면은 어떤 점수라든가 이제 승진 점수 이런 부분에서 사실은 차별받게 되면 여기에 좀 흔히 말하는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다는 거. 인력과 조직이 부족함.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높이려고 현재 경찰청장도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 더 노력해야 될 부분이 존재하는 거고요. 예. 아까 말씀드린 법률적인 부분은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서 성범죄 부분, 특히 이제 청소년 성범죄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3세 의제강간부터 14세부터 18세까지의 성범죄를 처리할 수 있는 법률 제도가 지금 많이 부족하다는 걸 알고 있죠.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은 법률 제도적인 정비가 필요한 부분인 예, 거죠. 지금 경찰이 장기비제 사건 268건에 대해서 재수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완전 범죄는 없다고 하죠. 베프로파일러께서 마지막으로요. 이번 사건도 그렇지만 제보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범인들이 범죄를 한 이후에 허점을 노출할 수도 있고요. 정말 우리 주변에서 혹시 그 사람이 아닌가 하는 의심도 갈 수 있는데 다시 한번 시민들의 협조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정의를 실현하는데 경찰만 가지고는 안 되죠. 시민의 적극적인 그러니까 참여하는 치안이 필요하다는 것. 그것이 우리와 우리 가족을 지킬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예. 관심을 가져주십사. 예. 그리고 많이 부족하지만 경찰을 응원해 주십사. 그러면은 지금은 부족하지만은 조금 더 나은 결과를 낳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예, 경찰이 실체적 진실을 밝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이 헛되지 않기를 좀 바라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